자, 이번 시간 4장에 나와 있는 저희가 환경관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1절은 환경관리 개요는 가볍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2절, 자, 우측에 저희가 보면 2절에 나온 자연환경관리, 일단 01번에 청소관리해서 의, 개요 쭉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기면 제가 그냥 이 환경 관리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이론상에 관한 것들은 제가 초창기는 시험을 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근래 출제 지금 경향을 보면 이론보다는 이 환경 관리도 보면 법령에 관한 지문 위주로 내용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지금 02번에 나와 있는 저희가 위생 관리 내용을 한번 잠깐 봅니다. 지금 여기 이 환경 관리 중에 보면 저희가 위생 관리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위생 관리는 일단 지문에 1번에 의의부터 쭉 해서 2번에 살충 작업 쭉 나와 있는 부분 가볍게 보시고, 여기는 지문 밑에 남아 양가로 3번에 소독 횟수 기준 및 신고 등이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1번에 공동주택, 2번에 기숙사, 3번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다 해서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소독 횟수 관련 지문을 쭉 정리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공동주택 관련 소독에 관한 지문 중에서 공동주택이 저희가 소독을 하려면 대상 세대 수는 저희가 300세대 이상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소독합니다. 그래서 세대 수는 저희가 300세대 이상이다 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독합니다. 언제? 그래 시기를 봤더니 4월에서 9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제가 이제 보시면 4월부터 저희가 9월 그리고 10월부터 해서 이듬해 저희가 3월까지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3월까지 해서 여기는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 소독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4월, 9월은 여기는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는 3개월에 1회 이상, 여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4월, 9월은 3개월마다 3개월 주기로 한 번, 그리고 10월, 3월은 6개월, 요 기간에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수와 주기에 이제 써보면 지문은 에서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자, 2번에 기숙사와 어린이집, 유치원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기숙사와 그리고 이어지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 일단은 이 기숙사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제 보시면 여기는 보면 4월부터 9월, 10월부터 3월이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여기는 지금 이 대상은 이제 보시면 지금 줄여서 4월에서 9월, 10월에서 그 다음에 3월에서 그럼 이때는 저희가 몇 개월마다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0이다. 4월 9월, 10월, 3월이죠. 여기는 2개월 그리고 3개월. 그래서 여기는 2개월 그리고 여기는 3개월. 그래서 여기는 2개월 그리고 여기는 3개월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러면 이 주기마다 2개월, 3개월 만에 1회 소독할 거냐? 네. 그런데 지금 3번에 가보면 양가로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만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수가 몇 명, 최소 인원수가 몇 명 이상을 수용하더라?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라면 해서 하나, 둘, 셋에서 여기는 일단은 그 주기별 몇 개월 주기냐 이제 정리하실 때 이제 그중에 특히 이제 보면 공동주택을 조금 더 주의하자. 그래서 공동주택 언급이 여기는 보면 주관식 기입봉 요거를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 해서 여기 3개월에 3을 가로쳐 놓고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은 공동주택 관련 세대수와 주기별의 이 부분과 그리고 플러스해서 기숙사와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한 이 부분도 하나를 정리를 해 놓자 하나에서 봐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일단 한번 가볍게 쭉 해서 보시죠. 제가 과태료 규정만 하나 볼까? 과태료 규정. 과태료 규정 밑에 가면 5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일단 그 지문 중에 2억번 공동주택 등의 저희가 관리 운영자로서 소독을 실시하는 물론 이 저희가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소독을 하는데 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면 과태료는 얼마더라?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서 한번 정리해서 봐두시고요. 밑에 기출문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3개월, 여기 15회 때 여기 이 지문을 300 이상 4월, 9월 양가로 3개월에서 3월 가로쳐놓고 주관식 기편 한번 물었던 지문 한번 정리를 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감염병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시행 규칙에 따른 별표 규정 중에 저희가 484페이지 가시면 1번의 청소부터 6번의 소독약품의 사용에 관한 지문 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소독입니다. 소독에서 소독은 지금 보면 그 관련 별표 규정에 따른 규칙에 가시면 소독은 총 해서 6가지입니다. 지금 총 5가지 마지막 소독 약품의 사용에 따른 5가지 관련 조치 방법을 정리하는 지문 중에서 소독입니다. 그러면 그 5가지 중에 소독에 관한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그래서 지문은 소독은 지금 동그라미 1번 소각, 2번 전기소독, 3번 끓는물 소독, 4번 약물 소독, 5번 일광 소독에 관한 총 몇 가지? 5가지 소독에 관한 지문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 5가지 소독에 관한 지문 중에 보시면 제가 그중 이 5가지 지문 중에 5가지 소독은 소각, 전기소독부터 일광소독이 있다. 그래서 5가지를 쭉 나열형으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 전기소독에서 전기소독을 이렇게 가로쳐 놓고요. 전기소독을 이렇게 가로쳐 놓고서 이 전기소독을 쓰는 형태의 문항을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다시 2번 반복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지금 소각부터 일광소독까지 관한 지문을 배제한다면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혹여 언급이 한다면 2번의 전기소독과 끓는물 소독 관련해서 온도와 시간 정도 잠깐 본다면 전기소독, 끓는물 소독 공이다 시각, 온도는 섭씨 100도 이상의 온도로서 전기소독은 지면에 가보면 첫 번째 중간에 1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끓는물 소독은 30분 이상 물속에 넣어 살균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보시면 지금 전기소독은 1시간을 그리고 끓는물 소독은 저희가 30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소독은 이 2가지 전기소독과 끓는물 공기도 온도는 섭씨 100도씨 온도로서 시간은 1시간 그리고 30분 해서 이렇게 지문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분 하나만 정리 봐두시고요. 자, 3번에 제가 생활환경 관리 일단은 양가로 2번에 그 대기환경보존법상 용어 관련해서 하나만 체크해서 동그라미 미음 여기 대기환경보존법은 저희가 6회 때 한번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에 검댕 그래서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 응결에서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의 물질을 뭐라 합니까? 검댕이라 합니다 해서 미음번 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하나에서 검댕만 가볍게 하나 보시고 나머지는 통과해서 자, 우측에 이제 보면 일단 페이지 487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생활환경 관련한 부분 중에 보시면 저희가 나와 있는 지문에 보면 저희가 소음 관리 관련해서 우측 487페이지 02번의 양가로 2번으로 가보죠. 2번에.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음 관리에 관련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해서 여기서는 저희가 실외 소음도 해서 실외 소음도 하고 저희가 실내 소음도 관련해서 이 2가지 관련해서 데시벨치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실외 소음도를 물어보면 여기는 65데시벨이 실내 소음도는 저희가 45데시벨이란 요 수치가 일단 나온다. 그래서 지금 지문 양가로 2번에 가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지점의 소음도에서 이 공동주택을 건설한 지점의 소음도를 무슨 소음도? 실외 소음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외 소음도란 지문을 주게 되면 데시벨은 몇 데시벨? 65데시벨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 시설을 설치해서 해당 공동택의 건설 지점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실외 소음도란 지문을 주면 데시벨은 얼마 나와야 돼요? 65입니다. 이어지는 지문 보죠. 다만 공동주택의 이제 그 2가지 대상 기준에 따라 건축되는 경우다. 첫 번째,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에 건축된다. 그래서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도시지역에 건축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한 교통소음 진동 규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실외소음도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지금 기준은 기역번에 보면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 측정한 소음도, 즉 여기서 지금 보면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이란 창호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 측정한 소음도는 무슨 소음도? 지금 보고자 하는 실내 소음도입니다. 그래서 실내 소음도가 45dB 이하일 것, 그리고 니은 그 공동택의 세대 안의 건축법령에 따른 환기 설비를 갖췄다면 해서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이 두 가지 기역론에 따른 요건을 갖췄다면 그때는 뭐 하더라?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외 소음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잠깐 보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데 모든 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건축됐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도시지역에 건축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교통소음, 지금 나와 있는 교통소음 진동 규제 지역에 건축되는 이 두 가지 규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로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그 공동주택 층수 몇 층이에요? 6층 이상. 그러면 그 공동주택의 층수를 여기를 6층이라고 본다면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요건을 충족되다. 두 가지라면 뭐예요? 세대 6층 이상인 공동택에 보시면 모든 창호를 닫았다 그랬죠. 그러면 쉽게 말해 창이란 창은 모두 닫은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데시벨이 얼마예요? 45dB 이하이면서 뭘 갖췄다? 환기 설비를 갖췄죠. 그러니까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아버렸고,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환기가 안 되는데 환기가 안 되는 대신에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설치했더라? 환기 설비를 설치했다면 이 공동택이 이 6층 이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을 적용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저희가 실외 소음도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할 의미가 없죠. 왜?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아버린 상태다 보니까 실외 소음도 밖에서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보실 것은 소음을 관해서 데시벨을 물어본다면 실내는 65, 실내는 45,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규정에 따라 건축된 경우로서 그 공동택 몇 층?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그때는 실외 소음도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지문에 이제 보시면 실내 소음도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 양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의 기역에 이제 보시면 A번에 가보면 해서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와 구조로서 다음 구조 다음에 각 호에 해당되는 구조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하나 볼 것은 경계벽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저희가 뭘 볼 거냐면 경계벽의 구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시설 간의 경계벽이라는 거면 이 경계벽은 이 구조, 경계벽은 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나열이 된 세 가지 구조별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이 무슨 구조별에 따라서 센티미터가 저희가 몇 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어지는 구조별의 센티미터가 몇 센티미터 이상인지 이걸 정리해 두시는데, 일단 밑에 가보면 그 지문에 가나 다에 따른 세 가지 구조별의 두께가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가번은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그 두께가 15cm 이상이면 가번, 나번은 이제 보면 묵은 콘크리트죠. 그리고 이어지는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돌로서 그 두께가 20cm 이상인 것 해서
지금 가번하고 나번, 그쵸? 지금 가와 나에 해당되는 건 지금 보니까 각각 센티미터가 15cm 이상, 20cm 이상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것. 여기는 센티미터 다음 양가로 가보니까 해서 두께. 두께, 예를 들어 가번을 잠깐 보면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그 두께 다음 양가로 가보니까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조 소커 플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에 두께를 포함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15cm, 20cm 이상 이 가에 따른 15 이상, 20cm 이상 이 두께에는 뭘 포함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감면의 두께죠. 그래서 여기는 마감면의 두께를 저희가 포함했다. 그래서 마감면의 두께를 포함을 해서 센티미터가 15cm 이상, 20cm 이상의 두께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구조만이 아닌 그 구조에 마감을 했다면 그 마감면의 두께를, 이 마감면의 두께를 포함해서 센티미터가 20cm 이상, 15cm 이상이라는 것 하나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제가 조립식 주택 부재인 조립식 주택 콘크리트판이라면 두께가 몇 cm? 20cm, 12cm 이상입니다 해서 여기는 가나다 해서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나머지 한번 쭉 정리하고 우측에 보면 저희가 동그라미 3번에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을 쉽게 말하면 요 지문 그대로예요. 여기는 뭐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세대는 저희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 일정 시간 동안만큼 뭐예요?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더라 그래서 자 그러면 대피 공간은 제가 이제 보니까 일단 기억번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 2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피 공간 일단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은 설치 규정입니다. 설치 규정. 그러면 설치 규정은 지금 보면 저희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의 첫 번째 A번에 가면 대피 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피 공간에 대피하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위험하다 보니까 바깥 공기에 접한다는 거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날 수 있는 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 B번은 대피 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무슨 구역으로 여기는 방화 구역입니다. 그래서 방화 구역으로 여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방화 구역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 방화 구역은 불을 견디는 구조가 아니에요. 불을 일정 시간만 막아주는 거지만 그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대피 공간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피 공간 화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화재가 발생해 대피 공간에 대피해서 그 화재가 이 화재가 진화될 때까지 대피하는 게 아니라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 일정 시간만큼 대피하는 곳이지 이 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이 대피 공간에 불을 막아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화구역이라는 건 불을 일정 시간만 막아주는 거지 그 화재를 견디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실 건 여기는 방화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 그와 같은 A와 B에 따른 조건과 그리고 바닥 면적. 그러면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 봤더니, 자, 대피 공간은 인접 세대와 공동 또는 세대 개별로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닥 면적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것은 2제곱미터 이상이 들어서 같이 쓰면 3을 세대별로 따로 쓴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와 같이 씁니까? 네. 3제곱미터를 그리고 따로 씁니다. 세대별로 씁니다. 2. 그래서 여기는 공동 또는 세대별에 따라 이 바닥 면적의 저희가 면적에서 3 또는 2제곱미터 이상에 따른 면적의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피 공간은 저희가 꼭 설치합니까? 꼭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피 공간은 꼭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얘기해서 하나 A, B, C에 따른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된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데 이와 같은 대피 공간을 대신할 어떤 대상, 시설 또는 장치가 있다면
그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니은번에 잠깐 그거 하나 잠깐 보죠. 자, 기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 2층에서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라면, 두 번째,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라면, 세 번째,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치가 있다면 그게 대피 공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방금 봤던 A, B, C에 따른 대피 공간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만 체크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지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4장의 이 환경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03번에 나와 있는 양가로 1번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이 지문을 정확히 정리하자 해서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03번의 양가로 1번. 그래서 여기서 뭐 가장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의 지금 나와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신축 공동주택의 저희가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정리하는데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이 신축 공동 실내 공기질에 관한 질문 지금 일정에 몇 가지를 쭉 정리할 건데요. 이 관리에 관한 기준은 지금 여기는 소수령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던 또는 이거를 기평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던 해서 여기는 서술 기평 뭘 갖다 내도 반드시 여러분이 정확히 쓸 수 있게끔 정리하자. 그래서 일단은 1번 영어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출발은 저희가 동그라미 2번에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 공동체. 그러면 이 실내를 측정하는 측정 대상에서 그러면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측정 대상은 측정 대상의 공동주택인데 보시면 저희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저희가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그리고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세대수 몇 세대? 10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자, 측정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 결과를 주민 입주 전에 제출도 하고 공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제출합니다. 네. 제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 입주 전에 그거를 공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수는 지금 보면 제출에 관한 공고에 관한 기준에 보시면 지문이 기역에서 니은에 관한 부분인데 보면 1수가 지금 저기 이제 보시면 3일 전까지 제출하고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출은 7이 아니라 3이 아니라 7입니다. 7일 전까지 제출하고 공고는 입주 저희가 7일 전부터 해서 60일간 공고합니다. 그래서 제출 공고에 관한 일수 여기 나와 있는 7. 여기 이 7에 관한 지금 33이란 수치가 얼마로 이 규정이 개정이 됐냐면 33이 저희가 77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 지금 개정된 이 내용도 보면 저희가 현재 이 부분도 정호표에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같이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출과 공고에 관한 부분에 7일 전에 제출하고 7일 전부터
60일간 나와 있는 A 또는 B의 장소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측정 개소. 자, 실내 공기질 측정 개소입니다. 그러면 측정이란 건 세대수에 따라 개소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4번의 기억에 자,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 방법에 의해서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 장소, 그래서 세대수가 저희가 100세대의 경우라면 3개의 측정 장소에서 니은. 그러면 세대수가 100세대만, 근데 100세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 초과하죠. 그래서요, 니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 장소를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때는 100세대까지는 기본 3개의 장소에, 그래서 초과 몇 세대마다? 초과 저희가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측정 개소 관련 100세대의 경우는 3개죠. 그리고 초과 몇 세대마다 초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네, 부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련해 그러면 자, 이 측정 개소에 따라 저희가 측정 항목과 그리고 권고 기준을 해서 보죠. 그러면 측정 항목과 저희가 권고 기준.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측정 항목은 몇 가지예요? 지금 5번에 저희가 기억은 지금 보면 측정 항목 총 6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 있어요? 폼 알데하이드죠. 그러면 폼 알데하이드는 해서 저희가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가로 세로 높이 1m 공간에 그 기준치가 얼마여야 하냐. 그래서 폼 알데하이드는 2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그래서 폼 알데하이드 하게 되면 얼마예요? 2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해서 여기는 단위는 요 단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러면 측정 항목은 총 폼 알데하이드에서부터 마지막 일단 기억 폼 알데하이드 210, 벤젠은 30, 그리고 톨루에는 1000, 에틸벤은 360, 스티레는 300, 자일렌은 700이다. 그래서 일단은 폼 알데하이드 쭉 해서 마지막 나와 있는 자일렌이 여기 700까지 해서 여기는 측정 항목별 권고 기준이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총 저희가 측정 항목은 지금 여기 정리하고 6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폼 알데하이드에서도 마지막 자일렌까지 총 6가지 측정 항목별에 따른 권고 기준을 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로치면 뭘 써야 돼요? 폼 알데하이드 연관된 여기를 가로치면 얼마를 써야 돼요? 210을 해서 이런 형태로서 마지막 6가지 6가지 중에 6가지 지금 보고 있는 6가지 중에 어느 지문을 가져다가 지문을 영어를 이 권고에 따른 측정 항목을 가로치든 아니면 권고 기준을 가로치든 간에 여러분이 이 측정 항목과 권고 기준에 따른 수치는 쓸 수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를 정리해서 일단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보고 검사 및 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여러분이 이 부분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일단 그래서 그럼 여기와 관련해 보시면 여러분이 몇 가지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해서 서술 기입병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측정 대상, 그 다음에 제출 권고, 측정 개소, 그 다음 항목과 권고 기준에 따른 이 4가지는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도 반드시 서술형으로 묻든 기입형으로 묻든 해서 이거는 2가지 모두가 다 출제가 된 유형은 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환경을 가장 순위를 꼽으세요.
1등. 이게 가장 1등입니다. 그래서 1등이라 그만큼 기출문제에 보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환경관리에 관한 지문보다는 이 부분이 월등히 높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서술 기평 여기 두 가지 지문 어느 지문을 두든 간에 꼭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 자, 04번의 수질 오염에 관련 한 장을 넘기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04번의 수질 오염에 관련해서 여기는 한번 쭉 넘겨서 여기는 그냥 한번 참조적으로만 보시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지문은 저희가 495페이지에 가면 5번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이다. 그래서 거기는 지문의 치읓에 여기는 증발 잔류물만 하나 체크해 두시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8회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딱 한 번, 그것도 초창기 여기는 그 초창기 한번 출제하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러분이 명칭도 보면 뭐예요? 제가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뭐예요? 뭐 클로로포로 뭐 그런 법이 여기는 짧지만 이 긴 지문은 이게 방금 보고 내려오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영어도 그렇지만 수치도 뭐예요? 0.03이냐 0.004냐 0.09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는 왜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운데 이게 지금 18회 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고 한번 그 출제됐었을 때 틀린 지문 중에 하나 그 옳은 지문 4개 그때는 보면 4개 저희가 지금은 제가 지문이 5개입니다만 시험의 특정 회차까지는 저희가 지문을 4개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개 지문 중에 하나 틀린 걸로 물었었던 게 지금 치읓에 있는 증발 잔류물인데 뭐 좀 수돗물의 경우는 뭐예요? 리터당 그 찌꺼기가 얼마가 넘지 않느냐면 500mg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수치로 바꿔서 한번 출제했다는 것 가볍게 하나 정리하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저희가 적용관리 잠깐 보죠. 그래서 적용관리. 자, 적용관리는 여기 적용관리는 자, 적용관리 일단 여기는 보시면 빈도는 제가 지난 12회 때 출제하고 지금 이제 12회를 출제 기점으로 하고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요. 이제 적용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이 적용관리와 직접 연관이 된 관련 법령 규정들이 삭제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용관리에 관해서 출제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적용관리 가지고 출제합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론상 정립이 된 지문을 가지고 내는데 이제 근래 경활법 이론상에 관한 건 특별하게 출제 빈도가 자주 언급되는 지문 외에는 보면 이론상 관련된 문항은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만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 적용관리 관련 01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전정을 쉽게 보면 나무를 가지를 쳐주는 걸 전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정의 효과 보시고 가볍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11일 걸음주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저희가 월동대책 월동대책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도 어떻게 돼요? 겨울을 대비해서 월동대책 하죠. 김장도 미리 담궈 놓고요. 옷가지를 이제 점검을 해서 뭐 봄, 가을치는 집어넣고 겨울 따뜻한 옷을 내놓은 등의 월동 이제 추운 겨울을 대비 일정에 미리 준비할 때 마찬가지 나무도 추우니까 뭐 하죠? 월동 대책을 합니다 해서 월동 대책은 지금 가면 여기는 보면 타이틀만 보세요. 그 세부적인 예를 1번에 줄기 쌓아주기는 메타나 그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월동 대책 중에 한번 시험은 이걸 물었었어요. 월동 대책 중 좀 전에 방금 보고 놓으면 뭐가 있었나요? 전정. 전정은 월동 대책 중에 들어갑니까? 노죠. 쉽게 말하면 월동 대책은 뭐예요? 날이 추울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쌓아주는 개념인데 전정은 뭐예요? 반대로 쌓는 게 이거는 가지를 쳐내는 개념이다 보니까 다음 중 월동 대책이 아닌 것은 골라내기 위해서 어떤 그 관련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1번에 줄기 쌓아주기, 새끼 감기, 집 쌓아주기,
흙 다져주기, 지주목 손질, 뿌리 덮기 해서 그 타이틀 중에 하나 4가지를 가져오고 전정을 한번 끼워 넣기 해서 월동 대책이 아닌 걸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세부적인 지문은 볼 거 없다. 그 다음 고3목. 자, 고3목은 나무가 심었죠. 누가? 공동택자 사업계획 승인의 어떤 내용에 보면 공동택자 이 공동단지 내 나무를 몇 그루를 어디 심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데 그 심었던 나무가 죽었더라. 그래서 고3목 관련의 양가로 6번에 이제 가보면 1번부터 이제 4번에 관한 지문 중에 1, 2번 읽어보시고 일단 여기서 6번에 첫 번째 줄에 그러면 여기는 공동 적용에서 식재한 공사 2년간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해서 고3목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죽어버린 나무가 있다면 만약 사업 주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다면 사업 주체는 몇 년간 담보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보시면 주택법에서 저희가 식재공사라고 해서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공동택을 건설 공급하는 과정에 심었던 나무가 죽었다. 그 죽은 나무의 원인을 밝혔던 사업주 책임이다면 사업주체는 몇 년간 책임진다? 2년간 책임진다. 그래서 식재공사를 2년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적용관리 법령이 아니고요. 주택법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하자 담보 책임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지문에 등장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3옥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업주체 몇 년간 책임집니까? 2년 하나 보고요. 1, 2번 읽어보시고 3번. 그러면 보식할 나무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고사하거나 원형을 잃은 것이며 새로 보식될 나무는 고3옥과 동등한 수목 또는 동일 수목으로 식재합니다. 하나. 그 다음 4번. 자, 그러면 나무를 이제 죽었으니까 나무를 새로 심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겨울이나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고사한 나무는 그렇죠? 겨울이나 여름에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겨울철에 여름철에 고사한 나무는 수급자와 함께 수종 및 수량을 파악한 후 지상에서 몇 cm 정도 절단 제거라고 그랬어요. 10cm 정도 해서 절단 제거하고 일단은 겨울이나 여름에 죽은 나무는 수종 수량을 파악하고 지상에서 10cm 정도 절단 제거해버리고 식재는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뿌리 내리기 용이한 봄과 가을에 일괄 보식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정도만 하나 체크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복선을 갖다 이러면 잠복선 여러분이 보시면 나무, 주로 잠복선을 보면 여러분이 보통 10월 초나 중순 되면 나무잎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나뭇잎이 떨어지면 보통 10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뭐 아파트나 아니면 공공 건물에 가보면 나무 일정 높이 이르게 해서 새끼나 집으로 해서 나무를 감싸주는 걸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나 공공 건물에 갔을 때 그 있는 나무에 큰 나무, 일단 여기는 잠복소는 이와 같이 해서 나무 일정 높이 이와 같은 집이나 새끼로 감아준 이거를 저희가 잠복소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복소는 동그라미 1번 수간, 줄기를 새끼 등으로 감아 월동화하고자 하는 유충, 즉 나뭇잎에 붙어서 서식하는 유충인 나뭇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잠복소를 설치하는 이 잠복소로 유충들이 이동을 해서 추운 겨울을 나게 돼 있다. 그래서 고치를 지어 월동하도록 만든 장치로서 이를 떼어내 소각하는 방법으로 구제 효과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잠복소는 방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큰 나무란 거죠. 여러분이 이게 설치된 나무는 작은 나무, 거의 큰 나무, 큰 수종의 나무들이 이와 같이 잠복소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안 조치가 필요 없는 수목에 잠복선은 보통 10월 초에 설치, 이듬해 2월 중순경에 제거 소각하고요. 규격은 그와 같다. 그래서 여기 설치에 관한 10월 초나 중순 여기 메타나 센티메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험에는 못 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잠복소 개념원에서 방안 조치 필요 없는 수목에 간접적인 병충해 구제 효과로서 잠복소를 설치해서 유충을 제거하는 것을
잠복서로 한다는 그 개념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기출문제 한번 참조 정리를 해서 봐두도록 하시지요. 부분 정리합니다. 잔디는 그냥 참조만 해. 참조. 잔디 관리는 지금 나와 있는 02번, 양갈 1번에 참조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죠. 잔디 갖고는 뭐 시험에 낸 적은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 갖고 시험에 어떤 문항을 잔디다, 센티미터, 메타를 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관리는 보시면 12회 지금 이론상 관리를 보시면 12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현재는 이 부분들은 뭐 반복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관련 법령 규정이 삭제되고 없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았던 지문들 정도만 정리해도 큰 무리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